안녕하십니까. 엠노 기술연구소 솔루션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세션을 보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밑에 있을 때는 별 떨리지가 않았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네요. 최근에 제 고객사분들을 만나보면 이 머신러닝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나름대로 구매 직군에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스타디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엠노에서 17년 동안 근무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많은 그 변화와 이런 경험들을 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세미나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좀 이렇게 멋진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도대체 이 머신러닝을 가지고 품목 표준하는 작업을 왜 했는지 추진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그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을 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발표 준비하면서 이 구매 직군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내용이 다분히 담겨있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밸런싱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머신러닝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셔도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된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라진다 싶으시면 좀 진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필 그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아침에 김수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품목 데이터 표준화인가,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계속 앞에 세션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그 기업에서 구매 관점에서 보면 이 품마스터라는 기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구매 프로젝트를 하지만 구매 프로젝트를 항상 하기 전에 앞 단계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품목 데이터를 가지고 클린징하는 작업을 매번 합니다. 우리는 품마스터가 너무 망가져서 실제 구매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 실적을 분석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품목 데이터 클린징을 우리는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이제 이런 니즈 때문에 항상 그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있어서 구매 관점에서 이 품마스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저희 자회사 인포와이즈라는 데이터 컨설팅 회사가 여러분 그 고객사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데이터를 내려받습니다. 내려받아서 엑셀로 받으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시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보시고 하나하나 속성들을 다 파싱하신 다음에 이것들은 어떤 속성들인지를 다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를 수립한 다음에 그 속성들을 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신 다음에 이런 품목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 품목을 가져가야 돼 라고 거버넌스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품목은 어떤 분류 체계에 쓰는 게 맞아. 이런 작업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MDM을 사용하시든 MDM을 사용하지 않으시든 이게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작업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매번 사람이 이 수작업으로 노가다 아르바이트생 동원해가지고 매번 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자동화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그 고민에서 좀 이 작업이 시작됐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 표준화 작업을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동화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품목 디스크립션만 보고도 자동으로 앞에 했던 작업들을 표준 품목을 지정해주고 속성값들을 쭉 분류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표준화 작업 외에 뭔가 이런 품목 디스크립션을 분류했다라고 하면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두 가지의 그 고민을 가지고 구현 목표를 잡았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시죠. 이 데이터는 실제 저희 고객사로부터 받은 데이터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그 MRO 이제 구매 대행사인데요. 그 중에서 공구류에 해당하는 일부 데이터를 좀 뽑아본 건데, 여기서 보시듯이 이 모델 넘버라든가 이런 사이즈 같은 그 속성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이 어떤 그 규칙들을 찾아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속성들입니다. 특히 일부분만 봐서 이런데, 뭐 전체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갖다가 사람이 보고 여기서 어떤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하여튼 이런 디스플레이를 딱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자동으로 쫙 분류해주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를 보고 아이템 표준명은 뭐고, 모델 넘버는 뭐고, 사이즈는 뭐고, 스피드 아이템은 뭐다. 이 속성에 대한 이 정의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32개의 표준 속성을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 사용하시는 그 속성 체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성을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칠한 고속 절단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일단 그러면 고객사로부터 받은 좀 그 날 데이터를 그냥 품목 지시한 데이터를 저희 아이템 닥터에 넣어서 돌리면 자동으로 표준 품목명과 속성 값을 쫙 뽑아서 클린징 해주는 데이터셋을 좀 뽑아내주도록 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그 MRO 구매 대행사에서 저에게 좀 했던 요구사항을 좀 구현해본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MRO 구매 대행사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그 고객사로부터 자사의 품목 코드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 형태의 품목 디스크립션에서 구매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런 구매 요청이 들어오시면 그 MD 분들이 실제 그 정보를 보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목 마스터에 어떤 정보들이 어떤 품목이랑 일치하지? 그리고 도대체 이 품목들의 시장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하신 다음에 소싱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도 좀 약간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연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요구사항, 그 추진 배경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왜 하필 머신러닝인가? 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래서 그 머신이라는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정리해보면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게끔 해서 해결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머신러닝의 좀 어떤 일반적인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는 여러분이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 문제 영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게 이미지가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뭐 음성 자료가 됐든 뭐 문서가 됐든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자료도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학습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라는 부분에 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푼다고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수학 문제집을 똑같은 문제집을 받아서 이제 푼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문제집을 열심히 푼 다음에 정답이랑 맞춰보잖아요. 정답이랑 맞춰보고 나서 틀렸네 그러면 다시 이게 왜 틀렸지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정답을 맞춰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똑같은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되게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되게 못 보죠.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쁨을 좀 예외로 하고 나서 보면 뭐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풀 때도 되게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풀었던 문제와 전혀 다른 그 문제가 들어와도 그걸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학습하는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냥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이런 형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만 주어진다고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떤 학습 모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머신러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저희 같은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머신러닝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학습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오전에 잠깐 나왔던 뭐 CNN이나 이런 BLSM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진 학습 모델 중에 일부고요. 아주 일부고요. 이런 이제 학습 모델을 적절하게 잘 응용을 해서 이 데이터로부터 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받은, 고객사로부터 받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그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부에 해당하는 그 품목 중에 일부인데요.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만 있으면 학습을 시킬 수가 없겠죠. 내가 이게 푸는 게 맞아떨어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정답을 만드는 작업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의 표준 분명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속성들의 정답은, 속성들의 속성 유형은 이렇게 분류가 돼야 돼. 하고 이제 정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도 정답, 얘도 정답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정답은 얘입니다. 속성 유형.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딱 만났을 때, 실제 여기에는 이런 값들이 어떤 속성 유형에 매칭이 되는지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답 내부는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 포맷 자체는 저희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이해하기 쉬운 포맷인데 실제 머신러닝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은 변환 과정을 거쳐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자동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가 이번 발표에 생략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처리 과정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이해하시고 가시게 될 그런 그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이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신경망 학습 모델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벡터로 표현하는 캐릭터 인베딩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품목 디스크립션의 개별 속성 값들의 특징을 좀 뽑아내서 학습하는 어떤 CNN을 할 수 있는 CNN이라는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출력값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그 정답 유무를 판별해서 좀 속성 값의 속성 유형을 추론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LSM이라고 하는 모델을 써가지고 이 품목 디스크립션들의 어떤 표준 품명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이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차근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렇게 CNN이나 이런 LSTM 같은 그 내용들이 잠깐 등장했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을 보시고는 좀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 수학적인 내용을 다 배제를 시키고 이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거지라는 그런 아이디어 레벨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품목 속성들을 학습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CNN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CNN이라는 건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미지를 학습하는 데 가장 효율화된 좀 성능이 뛰어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미지 인식 기술은 뭐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 이미지를 판별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CNN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놈을 보면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자면 머신러닝이라는 놈이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어떻게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픽셀이라고 하는 그 구조로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2가 32 곱하기 32 픽셀의 이미지라고 하면 32개 픽셀과 가로 32픽셀, 세로 30픽셀의 그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보는 이 고양이 사진의 이미지는 이렇지만 실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픽셀마다 고유의 실제 그 수치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를 학습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긴 이 사진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텐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고양이와 요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죠. 하지만 이 고양이 사진과 이 고양이 사진 가진 데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고양이지만 실제 이 이 이미지가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로 이 데이터 값을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를 통째로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를 열심히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맞춰봐라고 던지면 걔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데이터에만 특화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절대 이게 고양이라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CNN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이미지를 통으로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서 뭔가 특징들만 뽑아내가지고 내가 학습할 수 없을까?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대상을 판단할 때도 그 뭐 사물의 전체를 보고 저희는 뭐 바로 인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물이 가진 고유의 특성들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눈은 이렇게 생겼어, 입은 이렇게 생겼어, 귀는 이렇게 생겼어, 꼬리는 이렇게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쟤는 고양이야 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뭐 길이를 봐도 목이 기니까 쟤는 길이냐 이렇게 판단하듯이 모든 대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에서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의 특성들,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그 대상이 되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특징들만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맞춰낼 수가 있는 거죠. CNN의 아이디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이미지를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분의 데이터만 뽑아서 학습을 함으로써 고양이의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특징들을 학습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CNN이 실제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이제 부분적인 이미지를 학습한다는 의미가 일종의 필터를 하나 만듭니다. 이미지 학습하기 위해서 특정 크기의 하나의 필터, 정사각형의 필터를 만들어서 이 필터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쭉 스캔을 합니다. 맨 위에서부터 쭉 왼쪽에서 가로로 쭉 한번 스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칸 내려와서 다시 쭉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이미지를 쭉 훑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훈련하는 거는 결국에는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실제 3x3 어떤 수치형 정보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수치형 정보를 컨볼루셔널이라는 그 합성곱 이제 연산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새로운 결과가 뭐냐면 실제 얘를 시각화해 보면은 저런 형태입니다. 약간 딱 보시기에는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본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그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고양이에서 이 이미지 어떤 특징들을 뽑아내냐면 그 이미지의 어떤 윤곽을 좀 뽑아내는 이런 형태로 얘가 연산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으로 CNN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CNN을 계속 이어붙여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연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딥하게 쭉 그 신경망을 붙여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레이어의 어떤 CNN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학습하게 되면 이 머신러닝 입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한번 머신러닝이 쭉 이 필터를 사용해서 쭉 학습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윤곽만 뽑아내요. 이 이미지에서 윤곽만 딱 뽑아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윤곽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얘가 고양이인지 맞추기 힘들죠. 왜냐하면 얘는 일반화된 특징은 아니에요. 다른 모양의 고양이가 들어오면 못 맞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CNN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가 연산을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얘는 실제 이미지에서 굉장히 그 지역적인 특징 정보들만 뽑아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쭉 연산하면 할수록 이 이미지에서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지 라고 얘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눈이야 코야 입이야 꼬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머신 입장에서는 이게 눈이고 꼬리고 입이고 귀입니다. 그래서 이 CNN 레이어를 깊게 쌓아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점점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주요한 특징들을 잘 뽑아내도록 학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드시죠. 우리 이번 세션은 분명히 이 품목 마스터, 일종의 자연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겠다는 건데 계속 이 고양이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오늘의 주제가 이 자연어 처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의 관심사는 이거죠. 보석절단기. 도대체 이런 이 품목 디스크립션이 들어왔을 때 이 품목의 표준 품목명은 뭐고 이 YS-16A라는 게 도대체 어떤 속성인 거고 이 OD405로 시작하는 이 속성은 도대체 무슨 속성인지를 알아맞히게끔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이미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정답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고양이와 이 고속 절단기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CNN이라는 놈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에서 특징들을 잘  뭔가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대상이 뭔지를 딱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고속 절단기를 고양이로 변신을 시키면 똑같이 CNN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그 품명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고속 절단기를 고양이로 변신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목 디스크립션을 보면, 다르게 보면, 실제 이건 자연어 텍스트잖아요. 자연어 텍스트인데, 그냥 얘를 쭉 놓고 보면 얘는 그냥 어떤 문맥적인 의미는 없어요. 저희가 일반적인 일상 대화를 하거나 소설체계를 읽듯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형태소 분석을 해서 명사가 뭐고 부사가 뭐고 조사가 뭔지를 뽑아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얘는 그냥 단순 문자들이 쭉 나열된 그냥 긴 텍스트일 뿐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이 그냥 쭉 나열된 이 문자들의 나열된 집합을 놓고 이미지가 그 어떤 단위 픽셀들로 구성된 것처럼 이 학습 대상의 속성값들을 단순히 그냥 여러 문자로 구성된 텍스트로 그냥 바라보고 이 CNN 모델을 써가지고 쭉쭉 스캔해가면서 이 문자들의 집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내가 학습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게 이 자연어 처리의 CNN을 접목해본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는 문맹이죠. 사람은 이렇게 문자를 알 수 있지만 이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이 숫자밖에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자는 이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문자들의 집합을 어떻게든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숫자로 표현해서 그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 캐릭터 인베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 어떤 문자, 그 텍스트가 쭉 들어오게 되면 그 텍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들, 그 하나하나의 문자들을 뭔가 팩터화 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작업이 이제 이 캐릭터 그 인베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문자들을 어떤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냐면, 아까 보셨던 고속 절단기에서 사이즈에 해당하는 속성을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문자는 이렇게 생겼죠, 텍스트는. 근데 얘네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OD, 405, 쭉 이렇게 문자에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그 문자들은 저희가 캐릭터 딕셔너리 사전, 그러니까 캐릭터 사전을 만들어서 인덱싱 작업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캐릭터들의 인덱스 넘버가 뭔지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문자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수치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문자를 어떤 30개의 숫자의 집합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30개의 숫자를 보통 팩터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하여튼 하나의 문자를 이런 30개의 문자의 숫자의 집합으로 우리는 표현하겠다. 그걸 갖다가 하나의 각각의 캐릭터들을 팩터 공간에 이제 인베딩 했다라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인베딩이라는 그 캐릭터 인베딩이라는 요 사상에는 단순히 문자를 숫자형으로 바꿨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어떤 뭔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는 오늘 발표 내용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기억하실 거는 이 하나의 문자를 이렇게 저희가 정하는 숫자 그 개수만큼 숫자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자들 이렇게 1대1로 다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품목 디스크립션의 속성값들을 저렇게 캐릭터 인베딩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숫자형으로 쭉 바꾸고 나면 이 고양이와 동일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얘가 아까 그 사이즈였죠. 근데 얘가 다시 캐릭터 인베딩을 통해서 이 단순 문자들의 나열의 집합을 이렇게 숫자들의 집합으로 변환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 고양이랑 똑같죠. 네. 속으로 저게 무슨 고양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랑 똑같이 되고 나면 데이터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고양이랑 똑같다는 의미는 이 고양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와 실제 요 품목의 특정 속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똑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똑같이 되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CNN에서 뭔가 필터를 써가지고 쭉 스캔해가면서 뭔가 그 대상의 특징들을 쭉쭉 뽑아내듯이, 이 문자들의 집합에서 뭔가 내가 특징들을 뽑아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CNN, 다시 CNN을 등장해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CNN입니다. 디스크립션의 개별 속성 값의 특징을 학습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이 고속절단기에 해당하는 품목 디스크립션 중에 사이즈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캐릭터 인베딩을 통해서 뭔가 숫자 형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변경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아까 그 고양이 사진과는 약간 그 필터를 써서 그 스캔할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필터를 3x3 이런 것처럼 약간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좌에서 우로 쭉쭉 이렇게 스캔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그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는 각각의 픽셀, 단위 픽셀이 되게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 인베딩을 거친 요 데이터 구조에서 이 각각의 픽셀이 의미가 있을까요? 단위 픽셀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의 문자가 한 줄이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픽셀, 이 단위 정보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터를 만들어 스캔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필터를 가로로 만들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구조에서 의미 있는 정보는 요 한 줄입니다. 한 줄. 요 하나의 문자가 요 한 줄이기 때문에 문자 단위로 뭔가 스캔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썼던 방법은 필터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씩. 그게 스캔을 해보면서 도대체 이 텍스트가 가진 특징이 2글자일 때, 3글자일 때, 4글자일 때, 5글자일 때 어떤 특징들을 보일까? 그거를 뽑아내보는 거죠. 여기서 이 텍스트에서의 특징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눈, 코, 입 이런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도대체 여기서의 특징이라는 거는 뭘까요? 문자들의 조합이겠죠. 사이즈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이즈라는 속성명을 띠는 어떤 텍스트의 구조는 어떤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거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글자일 때, 3글자일 때, 4글자일 때, 5글자일 때 어떤 특징들을 보일까라는 걸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위에서 스캔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처음에 OD, 이 2글자를 먼저 읽어서 뭔가 연산을 한번 해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4, 0을 읽는 게 아니라 OD, D4, 4, 0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글자를 학습한 다음에 이 2글자로 한번 읽어봤을 때 이 전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번 뽑아내보고요. 그 다음에 3글자로 한번 스캔했을 때 얘가 어떤 특징들이 있지? 한번 뽑아내보고요. 그 다음에 4글자 쭉 한번 뽑아가지고 4글자일 때는 얘가 이런 특징이 있네. 물론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머신만이, 이 학습 알고리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치형 데이터로 얘가 이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머신은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5글자. 이렇게 쭉 특성들을 뽑은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로 합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정한 어떤 특정한 그 크기만큼의 어떤 숫자들의 집합으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숫자들의 집합은 결국에는 요 OD405 16인치라고 하는 요 사이즈 속성에 해당하는 요 텍스트에서 특징들을 뽑아낸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 너는 봤더니 사이즈야. 정답은 사이즈야. 너는 이걸 사이즈라고 학습을 해야 돼. 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내가 사이즈라고 인식할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나중에 전혀 새로운 모양의 데이터 OD405 아니라 처음 보는 데이터 600 그리고 이 다운표 인치가 아니라 실제 영어로 인치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를 아스테리크 별표로 했지만 누군가 이제 알파벳 X로 이제 곱하기 표시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머신러닝은 얘가 정확하게 사이즈라고 얘는 찾아냅니다. 사실 사람은 이거를 패턴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아스테리스크를 곱하기라고 표현할지 뭐 이 다운표를 인치라고 그럴지 미리 다 규정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던 그 텍스트에서 내가 글자 단위로 어떤 특징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얘와 어느 정도 유사한 그 특징의 어떤 그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 얘는 사이즈구나라고 얘는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속절단기 이제 이런 풀 디스크션을 가지고
저희가 정한 어떤 적절한 룰에 의해서 토크나이징,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는 작업들을 먼저 한 다음에 각각의 이 개별 이 속성 값들을 이 CNN을 통해서 쭉 흘리게 되면 이 각각의 텍스트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는 쭉 뽑아냅니다. 뽑아내는 게 이 CNN 내에서 이제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단지 이 텍스트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만 뽑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럼 이런 모양으로 생긴 이런 텍스트들이 어떤 속성 유형인지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CNN 다음에 뭔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이제 요 레이어가 하나 더 붙는 건데요. 요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CNN을 통해서 뭔가 그런 각각 단위 텍스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쭉 뽑아낸 다음에 그 텍스트들, 그 각각의 속성들의 특징들이 뭐다라고 이제 얘가 정답을 토해내겠죠. 근데 그게 맞았어, 틀렸어.를 정답과 비교해서 판단한 다음에 얘가 정답에 굉장히 근접하도록 계속 이 네트워크를 계속 뺑뺑이 돌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해주는 게 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의 역할은 어떤 디스크립션, 이 CNN을 통과한 어떤 그 개별 속성 값들의 속성 유형을 추론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앞단의 CNN을 통해서 이제 이런 풀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그 각각의 단어들로 나눠지고 각각의 단어들이 이런 텍스트들이 어떤 피처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쭉 이제 이미 CNN에서 이제 뽑아내겠죠. 어떤 데이터들을. 그럼 그 데이터를 요게 또 통과시키면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연산을 한 다음에 얘는 봤더니 모델 넘버인 것 같아. 얘는 뭐 파워인 것 같아. 얘는 사이즈인 것 같아. 얘는 웨이트인 것 같아. 얘는 RPM인 것 같아. 여기서 2단계에서 쭉쭉쭉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 추론이 처음에 학습할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계속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는 뺑뺑이 돌면서 계속 학습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학습을 시켰으면 결국에는 이 학습한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어디서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는 학습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뭔가 쫙 분류를 해주겠죠. 그래서 CNN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고자 했던 거는 이 학습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 표준 디스크립션이 갖고 있는 각각의 개별 속성들이 어떤 속성 유형인지를 바로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육각비트라고 하는 요 신규 이제 품목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이제 얘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치형 데이터를 바꿔주기 위해서 캐릭터 인베딩을 쭉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로 인베딩해서 수치형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는 CNN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CNN을 통과시키면서 얘가 겪게 되는 변화는 이 각각의 개별 속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쭉 뽑아내겠죠. 뽑아낸 다음에 그 각각의 특징들을 쭉 이 레이어에 딱 집어넣게 되면 이 레이어에서는 그래 너는 모델 넘버인 것 같아. 너는 사이즈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 결과를 뱉어내게 되는데 그 결과를 뱉어내는 방식은 다 확률입니다. 얘가 정확하게 100% 딱 맞추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는 너는 봤더니 사이즈에 좀 더 한 70%의 확률로 너는 뭐 파워인 것 같고 너는 한 82%의 확률로 사이즈인 것 같아.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네,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셔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는 이 품목 디스크립션에서 이 개별 속성들을 분류해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건 그럼 표준 분명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렇다고 하면 표준 분명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추론할 건데 이제 BLSTM이라고 하는 바이디렉셔널 롱셔텀 메모리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만 이 장표만 봐서 전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BLSTM에서 간략하게만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CNN이라는 학습 모델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라고 하면 이 LSTM이라고 하는 모델은 뭔가 시퀀셜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되게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라든가 아니면 음성이나 영상 처리 이런 데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건데 오늘 말씀드린 이 바이디렉셔널 LSTM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기계 번역을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기계 번역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그런 모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BLSM이라는 놈이 뭘 하는 거냐? 저희가 어떤 문장을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개별 단어가 가진 의미만을 이해해서 기계적으로 하나씩 번역을 하는 건 아니죠. 그 하나의 긴 문장이 가진 종합적인 맥락,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LSM이 가진 특성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개별 단위 정보만을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관성,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이 BLSM의 그 학습 모델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BLSM을 이 품목명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썼느냐? 저희가 고속절단기 YS16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품목 디스크립션의 표준 품명을 고속절단기라고 정답이, 표준 품명의 정답을 고속절단기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이 디스크립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가 고속절단기이기 때문에 너는 고속절단기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표준 품명을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좀 봤더니 뭐 고속절단기라는 텍스트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뭐 YS-16이라는 이런 텍스트도 있고 3200rpm이라는 텍스트도 있고 봤더니 쭉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속성들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쭉 내가 봤더니 너는 표준 품명이 고속절단기야.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특징들의 구성, 맥락을 이해하는 형태로. 그게 이제 이 LSTM의 방법론이고요. 그러면 왜 바이디렉셔널이냐? 양방향의 의미잖아요. 최초의 LSTM 같은 경우는 시퀀셜하게 첫 번째 데이터부터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면서 이전 정보들 단순히 이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퀀셜한 데이터를 쭉 이어서 다 연관을 지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포워딩 방향, 그러니까 고속 절단기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서 한번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그 다음은 이 뒤집어서 뒤에서부터 쭉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밀어넣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학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부터 한번 읽고 다시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 읽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바이디렉셔널 그 LSTM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 때문에 기기어 번역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 표준 품명을 학습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뭐 RNN도 해보고 기본 바이디렉션이 아니라 뭐 그냥 순방향 LSTM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가장 성능을 잘 내는 게 이 바이디렉셔널 LSTM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진 좀 더 진정한 의미는 좀 더 시연할 때 제가 실제 데이터 사례를 가지고 좀 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CNN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결국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너의 표준 품명은 뭐야? 라고 맞출 때 하는 어떤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데이터가 들어오면 쭉 캐릭터 인벤을 통해서 수치형으로 다 바꾼 다음에 CNN을 통해서 이 각각의 개별 단위 텍스트들이 가진 특징들이 뭔지를 쭉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쭉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쭉 밀어 넣으면 얘는 내가 기존에 학습했던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텍스트의 표준 품명은 뭐야? 라고 얘가 스코링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게 저희 실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닥터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떤 느낌?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바람은 어떤 기술적인 이런 이해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연어라는 그런 자연어를 가지고 저런 아이디어로 저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정도만 얻어 가셔도 저는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실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여기서 머신러닝이라는 걸 발표할 수 있어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저희의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지노바라고 하는 그 R&D 공동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그 실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AI 팀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AI팀 같은 경우는 그 넷플릭스 아시죠? 그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했던 팀인데 그 팀하고 같이 공동 그 개발을 하면서 이 실제 솔루션을 완성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블라드 다비자라는 분은 지난주에 제가 저희 회사에 오셔서 만나 뵀는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분하고 같이 협업을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단기간에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담으로 이 블라드 다비자라는 분이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AI를 접목한 좀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서 저는 기억에 남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택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주택들의 크기를 보고 일반적인 세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이 많고 창고가 크고 차고가 여러 개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매기는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차고를 늘리거나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맞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답니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증축해서 쓰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드론을 띄워서 전체 그 지역을 다 찍습니다. 쭉 한번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드론을 띄워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CNN 같은 놈 써서 어떤 사람이 집을 증축했는지를 다 찾아냅니다. 얘가 차고를 얘는 졌네? 그러면 찾는 즉시 세금을 때립니다. 아주 무서운 놈들이죠. 그렇게 AI라고 하는 이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그 방법론은 구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요 놈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0% 머신러닝을 쓴 건 아니고 일부 정규식이라고 하는 일부 룰 기반의 어떤 패턴 매칭 기술을 써가지고 속성들을 찾아내는 이런 기술과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을 규정하기 힘든, 규칙을 찾아내기 힘든 이런 속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을 접목을 해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많을 경우에는 실제 이런 정규식 패턴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100% 머신러닝을 통해서만 실제 이런 속성들을 자동으로 분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저기 데모 부스에서 보셨던 내용인데요. 실제 이 아이디어는 이제 만약에 품목 디스크션을 가지고 그런 속성이나 표준 품목을 자동으로 분류해낼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단순히 품목 클린징 하는 거 외에 구매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오히려 저희가 만나뵀던 고객사에서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MRO 구매 대행사신데요. 저희에게 데이터도 제공해 주시고 실제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면서 좀 만든 한번 프로토타이핑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사라고 하면 자체적인 품목 마스터를 가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고객사분들께서는 실제 MRO 구매 대행사의 품목을 가지고 구매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사의 어떤 품목 정보는 아니면 그냥 텍스트 형태의 디스크립션 정보만 쭉 입력하셔가지고 구매 요청하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매 대행사의 MD분들께서 구매 요청권들을 쭉 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품목이지? 라고 다 일일이 자기 품목 마스터 찾아보고 시장가 조사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싱 업무를 진행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휘하고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쏟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해 줄 수 없을까요? 라는 이제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접목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저희가 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시나리오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고객사께서 실제 이 단순히 품목 디스크립션 레벨로 이제 구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MD분이 쭉 보시고 새로 구매 요청들이 이렇게 왔네 보시고 쭉 선택을 하시겠죠. 하시고 나서 이 품목이 도대체 어떤 품목인지를 이제 과거 같았으면
하나하나 일일이 보시면서 품목이 뭔지를 다 찾아보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어널라이즈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이제 아이템 닥터가 이 품목이 도대체 어떤 품목인지를 쭉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신 결과인데 내가 이런 PR 그 아이템명 PR 아이템의 디스플레이를 봤더니 얘 표준 품명은 고속절단기고 실제 모델 넘버는 YSR 16A이고 파워는 3790W고 사이즈는 요건 것 같아 라고 쭉 분류를 해줍니다. 실제 여기 보이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 밖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셨는데 확률을 얘기합니다. 내가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YSR 16A는 97%의 확률로 모델 넘버인 것 같아. 좀 이 확률이 낮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분명히 맞추긴 했는데 좀 자신 없게 70%의 확률로 너는 모델 넘버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얘는 이 모델 넘버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를 학습을 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신 없어 하면서 추천하긴 했지만 어쨌든 모델 넘버라고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이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이즈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이 사이즈가 들어오는 패턴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동그라미의 이 세로로 그은 파이와 이 슬래시로 그은 파이의 차이를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얘는 사이즈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준 품명을 찾아내고 이 각각의 값들이 어떤 속성 유형인지를 찾게 되면 과연 이 데이터가 우리 품목마스터에 있는 데이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보면 먼저 이런 품목과 품명명과 이런 속성 정보를 가지고 뭔가 발주가 나갔던 이력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죠. 그러면 기존에 한 62만 원 단가를 가지고 뭔가 발주가 나갔던 대상 품목이 있네. 그리고 실제 품목마스터에 봤더니 거의 똑같거나 유사한 이런 품목이 있네 라고 찾아줍니다. 실제 이 부분은 AI가 하는 건 아니고요. 검색 엔진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품목명과 이런 속성들을 넘겼을 때 동일한 품목 또 유사한 품목을 찾아주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쿼리로는 그런 정보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제대로 쭉 인덱싱을 해놓은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쭉 검색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품목이 4개가 튀어나오는데 이 4개 데이터가 사실은 다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왜 이게 4개가 들어있냐면 실제 저희 고객사 데이터가 이렇게 똑같은 게 4개가 다른 품목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정보를 가지고 품목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요 품목, 요 표준 품명과 요 실제 모델 넘버로 검색해봤을 때 시장가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시장가를 좀 검색해 줍니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에서 다 이런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오픈 API를 다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표준 품명과 그 속성 정보를 넘겨서 자, 이런 품목에 해당하는 그 단가 좀 정보를 알려주세요라고 던지면 이렇게 쭉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실시간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쭉 보시고 이게 내가 찾는 품목이 맞나? 클릭하면 이미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찾던 고속 절단기가 맞는 것 같아. 단가를 봤더니 최저가가 이렇게 이 금액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얘는 소매가일 수도 있고 도매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도매가를 많이 구매하시겠지만 이 정보를 보여드리는 거는 구매 담당자에게 단지 레퍼런스 정보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내가 발주 나갔던 금액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나는 62만원을 샀는데 마켓을 보니까 50만원이 제일 싸네. 10만원 사기당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이제 BLSM 설명드릴 때 여기서 약간 뭔가 좀 변화를 줘서 이 머신러닝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어느 고객사에 이제 김 과장님이 계신데 과장님께서 어느 날 굉장히 열받는 일이 있으셔서 구매 요청을 하시다 말고 뭔가 이렇게 절단을 내고 싶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고속 절단기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여기 봐서 고속 절단을 내버릴 거야 하시면서 고속 절단기 AC 하시면서 AC를 붙여서 이제 구매 요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박 대리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더니 고속 이 절단기의 모델이 새로 나온 게 있어서 기존의 YS16A가 아니라 YS3000, 뭐 YK3000이라는 뭐 모델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존 게 아니라 뭐 YK3000. 네.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럼 MD분이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이렇게 PR을 이렇게 작성했지? 왜 이렇게 고속 절단기라고 했을까라고 이제 뭐 사회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고속 절단기인지 알겠죠, 인지적으로. 하지만 머신러닝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데이터를 과연 이게 고속 절단기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 김 과장님이 열받아서 고속 절단기 AC 했지만, 예, 머신은 표준 품목에 넣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 절단기야. 그리고 모델 넘버는 YK3000A라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저 같은 프로그래머가 어느 날 우리 김 과장님이 열받아서 고속 절단기라고 입력하지 않으시고 고속 절단기 AC라고 입력하실 거를 예측해서 그 패턴을 미리 짜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리고 먼 미래에 YS16A가 아니라 YK3000A라는 모델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모델 넘버라고 제가 패턴을 미리 짜놓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 머신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로부터 그와 유사한 구조의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와 조금 다른 모양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성으로 판단이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학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표준 품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얘가 고속 절단기는 고속 절단기라고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이 고속 절단기가 가진 전체적인 그 품목,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고속 절단기 AC라고 바꿨지만 이 이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품목이 가진 전체적인 특성을 얘는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는 고속 절단기라고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이 머신러닝이 가진 이 힘 자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업 업무에 들어가셔서도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이제 다가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단 뭐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말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